영양지수 계속 얘기해 볼까요? 이 영양지수 이렇게 도입하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한 3, 4년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분포 시뮬레이션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계급구조는 사회학에서 이렇게 정규분포 좌우 대칭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근데 상으로 올라가면 요만큼 모자라요. 요만큼. 정상적인 정규분포보다 굉장히 영양지수 등급을 높게 설정했다, 그 뜻입니다. 흐름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왜? 세월이 가면은 우리 건설 분야에 근무하신 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기술사 자격은 다 똑같이 갖췄지만 경력이 쌓이잖아요. 뭐 올라가는 거죠, 등급이. 이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이 점수가. 기사도 기술사 되고, 그죠? 그래서 세월이 가면 이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고려한 거죠. 그럼 계속 올라갈 거냐? 에이. 우리 연세대학교 제 강의 들었던 우리 김영욱 명예교수께서 우리 신문에 칼럼 100세 인생 쓰고 계시더라고. 저거 재밌게 읽어요, 주말이면은. 100세 전에 다 이게 빠져나가잖아요. 그 사이클을 생애 중에 사람 일생 주기를 고려해서 이것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올라가면 어느 순간 되면 빠져나가요. 그러더라도 이게 최대한 양방향 정규 분포까지는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연구 데이터는 생략. 이걸 보시면요, 한 60만 명 남짓 건설 기준협회 그 당시 2014년 도입할 때 2013년 기준으로 했거든요. 최근 통계는 제가 발표 안 하겠습니다. 왜? 국토부도 아직 발표 안 하는데 제가 발표하면 안 되죠. 그 당시 이게 아까 말씀드린 14,000명인데 14,000명이 100% 75점 그 이상으로 다 들어오면 좋은데 안 그래요. 이 기술사 보세요. 75점 80점이죠. 75점 아래에도 기술사가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 기술사회에서 짜증내는 거죠. 왜 기술사를 특급으로 인정 안 해주느냐. 왜? 경력이,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우리 후배들 기술사 되면 빨리 되면 특급이 안 돼요. 경력이 모자라서. 이 기술사 시험 본 경력은 4년, 5년이면 되잖아요. 그 얘기. 경력밥 좀 더 먹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5점, 80점으로 자르고, 그죠? 이렇게 해서도 모자라. 왜? 정부는요, 큰 흐름으로 최소 10 내지 11, 12% 정도의 특급은 있어야 돼요. 이게 기술사든 기술사 아니든 관계없이 이게 이제 정부 나름대로 몇십 년 동안의 통계가 있잖아요. 우리 국내 건설 시장, 해외 시장 통계를 고려볼 때 매니저급, 관리자급 하면은 한 10 내지 12% 요 정도 공급은 상시적으로 있어야 예비 인력까지 가능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합격자 내지는 기사 자격자들이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기사 따고 기술사 따면 올라갈 거고, 안 되면 이제 아웃되는 거죠. 여기는 이 통계는 안 들어가요. 또 민간 부분에 건축사가 또 따로 있죠. 이런 거 다 공공민간 합치면은 여기 왜 60만 명에는 건축사들이 건축사 협회에서 따로 이제 카운트로 하니까 여기 집계가 안 돼요. 60만 명 중에서 기존의 합격자도 여기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이 영양지수 분포에서는 또 빠져 있어. 그래서 어쨌든 하면 한 11% 정도 돼. 여기에서부터서 영양지수가 시작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학력은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거고, 자격은 과학기술부 장관 내지는 고용노동부에서 배출을 하는 건데, 경력은 순수하게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 경력이 제일 시끄러워요. 경력이. 근데 또 이게 영양지수 도입할 때 경력 갖고 고민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어렵죠, 경력 카운터기가. 그래서 이렇게 로그 지수도 넣고,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높이 점수가 확 올라가게 해놓고, 초기에는 이게 초기 점수는 막 한 3년, 4년 넘으면 15점까지 올라가는 거죠. 초기 점수는 확 올라가게 해놨는데,
이제 근무 경력이 많아질수록 점수가 덜 올라가게 하고, 이것은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랬어요. 왜? 똑같은 1년이 똑같은 1년으로 역량지수를 카운트하면 안 돼요. 왜? 이거 보세요. 로그 지수를 넣을 때 보정 개수를 넣은 게 이거죠. 감리단장, 사업단장, CM단장. 얼마나 책임이 무겁고 경력이 많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똑같이 1년에도 1년 3개월로 카운트한다 이겁니다. 그죠? 1년 3개월, 1년 3개월. 그런가 하면은 대학교 막 나온 초짜들이 있잖아요. 우리 저 직원들. 아, 직원들이 어떻게 저 사업단장, 감리단장하고 1년 똑같이 근무할 때 똑같이 카운트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초짜들은, 초급 기술자들은 똑같이 1년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0.8년 근무한 걸로, 뭐 0.88년 근무하는 걸로, 뭐 중간치는 한 1년, 이런 식으로 역량, 로그 지수를 넣을 때 두 가지의 변수를 넣었다 이겁니다. 하나는 초기에는 왕창 올라가지만 여기에 0.8 내지는 1.3을 넣으니까 말년에는 1.3을 넣으니까 결국은 뭐게? 이게 이렇게 펴지게끔 거의 이렇게 쭉 펴지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위에하고 아래의 변수를 조합을 한 게 역량지수. 아니, 머리 많이 이게 횟수 통계학자들이 이게 연구 많이 했어요. 자, 어쨌든 연구 많이 했자. 그래서 도입한 게 이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인협회에 갖고 있는 이제 그동안의 경력, 국토부가 순수하게 관리한 거죠. 거기 보면요, 건설 분야에 4천 몇백 가지 경력이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역량지수 도입할 때. 건설 사람이 그만큼 다양한 거죠. 근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설계 시공 분야, 품질 관리 분야, 건설 사업 관리 분야로 경력을 프로그램으로 나눠 갖고 아까 로그 지수를 넣어서 셋으로 강제 배분을 했는데 인력이 작업한 거 아니죠. 100%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그 양식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제 넣고 그래서 경력 증명서 이렇게 개인별로 다 발급을 하고 회사에서는 입찰할 때는 이제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으니까 누구 것이 몇 점 다 알잖아요. 다 공개가 돼버린 거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다는 소리 죄송합니다. 난리는 무슨 난리, 시끄럽다는 거지. 국토부로 그냥 항의가 빗발쳤어요. 학력하고 자격에 대해서는 조용했어. 이 기술사회하고 반대라니까, 국토부의 시각이. 학력하고 자격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데 그건 국토부에다 두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경력에 대해서 엄청 불만이 많았어요. 이 쏟아진 게 이거죠. 제일 문제는 기관 간의 언밸런스, 상대적 불공정. 발주기관들은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감독, 보조감독 혼자 하나의 사업에 인사발령이 나거든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도로공사 마찬가지예요. LH공사, 이게 전기공사 마찬가지예요. 공공사업들은 그래요. 담당자들이 혼자 주감독하고 보조감독 한 명 내지 두세 명 이렇게 담당을 했어. 그래서 한 20년, 30년 근무하면 30년 근무하면 한 25년 이렇게 경력을 다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민간 부분은 됩니까? 회사가 계속 일 수주하는 것도 아니죠. 일이 수주가 이렇게 대기가 할 때도 있잖아요. 또 일 수주를 뭐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제도로 완화를 해버리니까 엄청 회사 수가 많아서 참여 기회를 배분해주자 이런 논리로 국토부가 공동 입찰을 의무화해버렸죠. 이제 단독 입찰 안 받아줘요. 다 몇 개 회사씩 공동 입찰 들어가. 그러면은 5년짜리를 5개 회사가 입찰 들어갔다 오면 5년 동안에 1년 뺏기 경력이 안 쌓일 수도 있죠. 상대적 불이익. 업계에서는 그래서 경력 10년, 아까 봤듯이 자격 기사에서 기술사 10년을 경력 10년으로 커보면 된다 그러는데, 그거 이제 기사에서 기술사 하면 중참, 고참 때 얘기 아닙니까? 중참, 고참 때 용역회사에서 책임자로 그걸 몇 년씩 이어서 경력 관리 가능합니까? 사업이 자꾸 끊기잖아.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계속 수주해요. 그래서 이 경력 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불평등,
불공정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사업의 규모에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리단장, 사업단장 하면은 똑같이 1.3점 1년에 사업이 좀 차등이 심해요. 교량 하나만 보자고. 대한민국 제일 긴 다리가 인천대교 한 20km 되죠? 그거 사업단장 1.3점 해줘야죠. 근데 사업관리 대상이 예전에 책임감리 이상 다 포함하잖아요. 교량 같은 경우는 뭐 50m 이상, 뭐 100m인가 이상, 뭐 200억 이상 해놨어요. 아, 그러면 이게 동네 개울 좀 건너가는 거 210억이면 그것도 사업단장, 감리단장 하면 1.3조. 인천대교 20km짜리 1.3 똑같, 그건 좀 그렇죠. 그래서 이 경력을 너무 이렇게 러프하게 상대적인 변별력이 좀 부족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벙벙하게 이게 경력을 이렇게 합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누구는 특급이다, 고급이다, 중급이다 나누느냐. 말도 안 돼라고 항의가 쏟아졌어요, 국토부로. 그래서 국토부가 뒤늦게 또 이제 감사원, 청와대 국민청원. 그래서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나름대로 보완한 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제는 군 퇴역 장교들도 참모총장 국토부도 국토부 장관 찍힌 경력 찍면서 퇴직 찍면서 의미 없다 이겁니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실제 감독 인사 발령 난 거 현장 공문 내지는 인사부서에서 정식으로 감독, 보조감독, 주감독, 감리단장 이렇게 인사 발령 난 거 사실에 입각해서 엄청 따지는 거죠. 요새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뭐 상당히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경력 신고할 때 우리 기술인 옆에 까다롭게 막 2번, 3번, 4번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우리 제자 보니까 그렇대요. 아, 초기술사인데 4번을 갔대. 왜? 했더니 경력 서류 갖다 놓으면 뭐가 안 맞고 뭐가 빠지고 뭐가 도장이 빠지고 누가 너 그러는 거야. 그래요 요새. 아, 경력 제 경력 제대로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육군사관학교 졸업했거든요. 이제 한참 후배 최근에 퇴역한 공병 원스타 준장 출신인데 와, 이 후배는 그래도 재직 중에 연합사 근무하면서 열심히 근무해가지고 건축 시공 뭐 토목 시공 기술사인가 뭐 기술사 하나를 취득을 했어. 그래서 자기는 나와서 감리단장 사업단장 한다고 퇴역할 때 딱 기술인 옆에 신고를 했는데 나한테 와서 하소연 하더라고. 경력을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초급인가 중급? 등급? 아니 주는 거 기술사 40점이죠. 그 석사까지 했더라고. 그러면 2점 얼마죠? 그러면 21.5인가? 그리고 교육 받았자 그러면 3점이잖아. 그러면 24.5, 뭐 64.5 이거 되는 거죠. 64.5. 특급 커녕은 고급도 안 되고 그렇게 경력을 중요하게 카운터하고 있어요, 국토부가. 그래서 우리 한국기술사에서 봤듯이 기술사만 모든 특급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논리도 아니고 자격자하고 경력자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뒤늦게 우리 한국기술사에서도 이제 인식의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어떤 이제 논리에 이론적 근거에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이 돼가지고 같이 우리 기술사회에서 같이 한번 손잡고 우리 건설 분야 우리 기술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막 이런 뜻으로 제가 오늘 나섰거든요. 실제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걸 한번 가만히 보면요. 시도 공사 공단 여기 입찰 많이들 들어가시죠?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게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다 하고 있죠? 아, 제가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주물럭거렸는데요. 이 가만히 이게 PQ, SQ, TP, 아, 요새는 그것도 많은데요.
제가 이게 저 국토부에서 처음 용역 발주한 게 합천댐이거든요. 그때 건설기술관리법이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시행령 시행기 축이 지금 이제 재정 단계에 있을 때 합천댐 국내 예산으로 발주하던 그때는요 이 PQ 기준도 없어요. 이런 게 없었어. 저 혼자 회사 신청 받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다른 나라 거 아까 그 미국 시행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결제 맡아서 선발한 시절이 있었네요. 그게 이제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80년, 81년인가 그때 얘기거든요. 죄송스러워요. 너무 이게 40년 전 얘기를 해서. 그러던 게 요새는 이렇게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 PQ다, TP다, 테크니컬 프로포설, 뭐 SOQ다 해가지고 평가의 기법도 이제 좀 더 일을 책임감 있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런 회사 선발 기준 이런 얘기겠죠. 일 잘해보자고. 근데 이걸 가만히 흐름을 보면요. 하도 이 회사 수들이 많아지니까 발주기관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감사원 감사받고 막 그러죠.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2등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막 이의 제기해요. 가급적이면 정량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정량적. 정성적이 아니라. 그래야 발주기관의 어떤 누구 뭐 로비 이런 걸 못하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전부 정량적인 값이라고 여기까지 정량적인 값. 무슨 경력, 실적, 자격 다 마찬가지지.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것은 저보다 더 맨날 들여다보시니까 말씀드릴 필요 없어. 근데 100% 정량적이지가 않아요. 한 5점 이내로 면접 발표, PPT 발표하는 거 이것은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 기준이죠. 이 발주기관 이거 갖고도 부담을 느껴요. 업체들이 이제 수주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러는 거죠. 이거마저도 자꾸 시비 못 걸게 트릭을 써요. 제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이. 정문이는 현관 1층에 인터뷰 이렇게 피규어 이렇게 튀겨하면은 이게 나이 많은 양반들 여기 대기시켜 놓고 제가 그때 5층에서 발주기관 근무할 때 얘기거든요. 아니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이 면접 인터뷰할 수 있는 PQ 인터뷰할 수 있는 분들 오시라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굳이 5층에다 정하더라고. 그거 왜 그랬더니 직원들 얘기가 변별력을 이게 5층 이제 복도에다 이렇게 대기하는 게 아니라 1층에 대기하라고 해놓고는 5층에서 면접이 끝나면은 군에 전화죠. 그때는 이런 핸드폰 이게 보급이 아직 안 됐을 때 얘기인 것 같아. 삐삐 있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참 죄송해요. 옛날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5층에서 군에 전화로 인터폰으로 그 다음 번호 누구 올려보내세요. 그래요. 5층 복도에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냥 문 열고 들어오세요. 면접하게 이러면 되는데 안 그러고. 그러면 1층에서 5층 올라가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급하잖아. 엘리베이터 일부러 시동 껐어. 전기도 꺼버려요. 엘리베이터.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돼요. 1층에서부터 5층 하각하고 올라면 들어오자마자 앉자마자 질문을 퍼부어요. 그러면 젊은 층들은 딱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숨이 가빠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깎어. 그런 트릭도 썼어요. 왜? 우리 근로기준법상 60세가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감리는 건설사업 관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연령 제한이 없죠. 또 이게 경륜이 필요하죠. 하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 사업들을 발주하면요. 저도 이렇게 머리 하얗고 나이가 많지만 전부 70대 왜? 그분들이 경력이 많으니까. 근데 현장에서 이 언덕배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천 일할 때 이게 위험해요. 너무 어르신들 재택근무 비상주근무가 적당한 거지 힘들어요 현장. 그래서 그걸 걸러낼 필요가 있어요. 왜? 제도적으로 연령 제한을 못하니까. 좀 딴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는요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서 왜? 너나 할 것 없이 연령층이 많아지니까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다 현장 답사하고 민원 조사하고 보고서란 보고서 전부 검토해서 이러고 PPT 요새는 기술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발표하면은 한 10분 20분 동안 이제 저 면접하는 과정에 그걸 가지고 변별한다. 다 비슷하게 발표 잘해요. 요새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5점 하면요. 5점 하면은 기술사가 발표했으면 4.5점, 기사는 3.2점, 기사도 없고 그냥 순수한 합격 글자는 1.2점 이런 식이에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는 실제는 기술 자격을 이렇게 교육을 뭐 0.5점 뭐 이렇게 반영하고 같이 자꾸 우리 저 여기 한국기술사회가 그래요. 아니 100점 만점 PQ 기준에 100점 만점에 기술사 자격이 무슨 0.5점 이래 가지고 이 껌값도 아니고 왜 이렇게 껌딱지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요새는 업체들이 경쟁이 심해서 이 정량적인 이 평가 자격 경력 학력 이런 것은 거의 기준이 0.01점에서 차이가 나. 그러니까 여기서 5점에서 자격이 있으면 2점 3점 없으면 확 차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뭐죠? 이 역량지수가 학력, 자격, 경력을 종합평가한다지만 사실상은 기술사가 있어야만이 같은 특급으로서도 책임질 수 있는 직책을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거 보세요. 혹시 지금 도화에서 누구 들으세요? 아, 도화에 저 국토부 출신 이제 선배님들 후배도 있잖아요. 도화 그런다면서요, 도화. 기술사 자격 없으면 저 승급 제한하고 다 어떻게 또 제가 다 거기서 얘기하시대요, 도화에서. 여기 삼한건설기술공사죠? 여기 제 제자가 있어요. 기술사 없으면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금 업계 분위기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 얘기는 사실상 이제 역량지수라는 게 민간 부분에서는 건축사, 공공 부분에서는 기술사가 자기 분야를 책임지고 우리 건설 산업을 리드해 줘야 되는 시대다. 이게 정착이 이렇게 정착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요, 제가 너무 국토부 편을 들어서 조금 들으신 분들이 그게 아닌데 라고 지금 언짢아하신 분도 계시죠? 지금 역량지수 도입한 지가 2013년 거 2014년에 도입했으니까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이제 정착 단계에 왔다고 그러는데,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고 아예 양지 음지 있듯이 똑같아요. 검토할 필요가 있죠. 역량지수가 100% 잘 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2014년에 역량지수 도입할 때 저도 이걸 갖고 같이 연구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제 논문이죠. 제 논문이잖아요. 역량지수 등급체계 CM하고 역량지수 조정, 등급 조정하는 거, 내지는 CM과 역량지수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설문하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이 학회 논문 제출하고, 제 박사학위 논문도 이렇게 건설사 관리의 역량지수 활용 정책에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까지 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요,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 CM 전공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역량지수를 타켓으로 해가지고 학위 논문까지, 연구 논문까지 발표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있죠, 있기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시절이고, 벌써 7년이 지났다니까? 그래서 이제 국토부도 궁금해요. 업계도 궁금해. 연구기관들도 궁금해.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막 요새 이제 최근에요, 이렇게 논문들이 이제 검색해 보세요. 여러 우리 기술사에서도 이게 막 발표하고 그래요. 제가 자문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여기 역량지수 이걸 연구 요새 하고 계시는 팀들은요, 크게 세 가지 팀들이죠. 하나는 국토교통부 R&D 연구팀도 있고요, 또 과학기술부 이쪽 연구팀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팀들도 있고, 학교별로.
연구기관별로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 건이 이게 영양지수가 논문이 학술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좀 이것은 나름대로 연구 많이 했다, 소개할 만하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확정된 거 아니에요. 이 논문을 건설관리학회 이번이에요. 지난 3월 달에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막 했더라고. 한 200명 300명한테 설문도 하고. 이걸 간단하게 제가 한번 소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걸 보면요, 아, 영양지수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뭐다라는 것을 조금, 이거 확정된 거 아닙니다. 논문일 뿐이에요. 우선 자격에 대해서는요, 이 40점 있죠. 자격에 대해서는 기사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아래 기능사하고 뭐 기사부하고 차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주문들을 해. 그래서 43 막 올리지 더. 근데 이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요, 그러니까 자격 40점이 아니라 38점인데 자격을 한 2점 깎자 이겁니다. 이제 100점 만점에서 대신 기사하고 현재는 10점 차이인데 이것을 한 15점 차이로 더 벌고 그래서 이게 산업기사는 20점 16점 이 등급 간의 자격 등급 간의 차이를 더 벌려놓자 이렇게 해서 기술사의 책임감을, 기술사 건축사의 현장 관리의 책임감을 더 부여해 주는 게 건설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건 또 기술사 아닌 분들이, 기사 아닌 분들이 들으면 그냥 열불날 일이죠. 어쨌든 이런 의견들도 있고, 아니 제가 논문만 소개해 드린다 뿐이지 이거 이렇게 자격지수를 검토했나 봐. 이 모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델에서는 여러 명이 박사과정 해가지고 여러 명이 하고 있더라고. 근데요, 제 이게 논문 스타일이, 여기 하신 분들 수고하셨는데, 논문 스타일에 또 제 논문 인용한 걸로 해놓긴 놨는데, 제가 했던 것을 많이 발전시켰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요 팀들. 재밌대. 자, 학력을 보면요, 학력은요, 너무 이 변별력이 없다. 20, 19, 18 이게 뭐냐 이거. 대졸이나 고졸이나 전문대졸이나 이거예요. 그래서 학력의 비중을 더 줘야 된다. 아까 저 자격 40점을 38점으로 깎고 여기다가 2점을 붙여서 전문대하고 5점 뭐 확 벌려놨어. 그래서 학력하고 자격의 변별력을 확 벌려야 된다. 이래야 노력의 대가를 보여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하향 평준화하지 말고, 그죠? 또 이것도 이름 타당한 것 같기는 해. 근데 국토부로서는 그 당시 이 영양지수 도입할 때는요, 이런 고학력자, 석박사도 극소수고 기술사도 극소수, 건축사도 극소수인 가운데 60만 명, 70만 명 전체가 호응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하려면요, 이렇게 학력이나 자격을 우대해 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95%가 다 반대인데, 여기에도 고학력자나 고자격자, 기술사, 건축사들은 이 논문, 제 의견이 아니라 이 논문에 대해서 동의하실지 몰라도 대부분은 아니라고 보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영양지수 등급을 국토부로서는 20, 40, 40을 쉽게 건드리기 어려울걸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때도 이거 4년이나 이게 한 거라니까요. 이 경력도 마찬가지예요. 경력도. 뭐가 이거 길게 늘어났는데. 이 로그 지수가 그렇죠. 지금 로그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초기에 너무 벌려놓는다, 이 얘기입니다. 초기에 1년에서 2년 되면 이게 1점에서 6.5점이 확 뛰잖아요. 근데 왕고참 표현이고 왕고참이지 뭐. 아, 이게 40년 39년 하면 점수 차이가 0.01 0.02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초기에는
1년만 근무해도 6.5점이 확 올라가는데 말년에는 이게 고참 되면은 경력 점수가 거의 안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이게 아까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요소라고 그랬죠. 했더니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 기억을 못하는 거지. 이제 초짜들이 초기술자들끼리 와글 했나봐 이걸. 너무 이게 편차가 심하다 이거. 이거. 자격 가진 대학 졸업자가 1년만 근무하면 확 올라가거든. 미처 경력이 제대로 쌓이기도 전에 등급만 올라가 버려. 이게 로그 지수가 경력이 많은 분들을 제대로 카운트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초짜들을 도매 가격 취급하듯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이걸 막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그 당시 제 기억이 나. 초급 기술자들 목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이 정책에 반영이 안 돼요. 잘 몰라 이게 영양지수가 뭔지. 애들이 압니까? 대학 막 나와가지고. 근데 국토부가 무슨 영양지수 도입한다는 게 그러고 이제 중국 고급 학경력자들이 이제 이슈가 된 거지. 그래서 그쪽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 영양지수 그 당시 이 로그식에 대해서 초급 기술자들의 얘기가 국토부의 이 연구기관의 연구 과정에 안 들렸어요. 근데 그걸 캐치를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뒤늦게 보니까 맞아. 그때 놓쳤네. 놓치긴 놓쳤어요. 놓치네 싶어. 그래서 이 로그식을 이제 어느 이제 수학 전공자도 다시 이런 식 하나 산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공식 역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게 미분 적분식 로그식 쉽지 않아요. 이거 하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이 식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검증이 돼야 되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 팀들. 그래서 이 정부가 4년 동안 근무했던 로그식을 이렇게 개편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는요. 2로 올라가면 비슷해. 거의 차이 없어. 근데 초기에는 현재의 로그 곡선이 맨 위에 거거든요. 맨 위에 거거든. 근데 젊은 층들을 요구하는 것을 막 주장하다 보니까 맨 아래로 내려가. 이 설문 기반을 너무 이것은 벌려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중간치로 이렇게 좀 불확실하게 이렇게 좀 줘요.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7.5점에서 3.2점으로 초기의 경력 점수 차이를 조금 덜, 즉 초기에도 일을 상당히 해야 경력이 쌓이게끔. 그래서 이거 보세요. 7.5점이 되려면 2년 차가 지금은 7.5점이 됐는데 7.5점이 되려면 거의 3년 한 1년 정도 더 근무를 해야 이렇게 7년이 되도록 그 얘기예요. 조금씩 올라가도록. 많이 차이는 안 뒀지만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교육은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대학 지금 누구든지 다 학위 졸업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교육은 이게 필수 과정이니까 뭐 교육 수료했냐 안 했냐 패스 논패스 하고 말 일이지 무슨 3점이 뭐냐 이거. 이런 얘기. 오히려 교육을 더 강화해서 신공법, 신기술, 얻은 첨단, 4차 산업 이런 교육 과정을 첨단화, 진짜 교육의 어떤 이제 진면목을 보여주자 이거죠. 그래서 교육의 탈락도 우리 기술자 시험처럼 그래서 교육 시스템을 엄청 강화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 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함으로써 교육 점수를 높이든가 차라리 지금처럼 멍멍하게 이렇게 인터넷이든 뭐든 이렇게 수료만 하면 다 똑같은 3점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예 전문자 패스 논패스로 하든가 교육을 전문화해서 3점이 아니라 5점으로 하든가 이런 식. 근데 현재로서는 큰 교육에 대해서는 큰 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20, 40, 40을 이렇게 22, 38, 40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연구가
제가 보기에는 최근 2, 3년 사이에 역량지수 여러 학술 논문 발표해냈던 것 중에 이 논문이 우리 기술사님들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정도로 한번 검색해서 한번 전체를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 얘기해보자고요. 우리 기술사법에 기술사법 한번 보셨습니까? 기술사법에 우리는 그 법적 근거가 기술사법이잖아요. 기술사법에 우리를 어떻게 규정했느냐, 즉 우리의 책무, 분리하면 책임과 의무죠.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책임과 의무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의 권능이 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진짜 딴 데 가서 못 한다니까요. 아니 제가 그동안에 20몇 년이요 저 대학이야 뭐 애들이니까 관계없고 이런 직무교 이렇게 다 이렇게 딴 데 하면요, 그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저 카드를 이렇게 한번 대충 보면은 50명 60명이 기술사가 한두 명인데, 이런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책무 얘기했다가 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게. 여기니까 제가 한국 기술사에 왔으니까 제가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 논문을 제가 검색을 해봐도 기술사법하고 건축사법을 직접 비교한 논문은 없어요. 왜 그렇게? 근데 건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큰 포켓으로 보자고. 민간은 건축이 주고 기술사가 하는 토목이 종이죠. 민간은 다 이 건축물, 빌딩, 이게 아파트, 이게 상가 건물 다 건축물이 예술작품, 성당, 교회 다 있잖아요. 그게 작동이 되도록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게 공급해주는 토목이 종인데, 기술사가 하는 것은 공공시설이죠. 소위 말하는 SOC, Social Overhead Capital. 도로다, 무슨 항만이다, 뭐 다. 물론 이제 정부가 발전한 사업도 이제 형무소도 짓고 법원도 짓고 대학교, 국공립대학교 건축물도 짓고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정부가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토목 구조물로 보고, 그래서 우리 여러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게 기술사들은 대부분 이제 정부 발주 사업을 한다고 보편적으로 보는 거고, 거기에는 건축이 종인 거죠.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건축물이 있으니까. 같이 놓고 한번 볼까요? 이 법이 있잖아요. 63년에 한 달 차이로 같이 태동이 됐어요. 63년 11월에 기술사법이 제정이 됐고요. 63년 12월에 건축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한 달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법안 논의할 때는 같이 했다고 봐야 돼요. 63년. 63년에 뭐 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법을 읽기로 하면 참 재미없어요. 제가 법 읽자는 거 아닙니다. 법 체계를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기술사법에서는요, 기술사의 정의를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인용이 되는데, 건축사법에서는요, 건축사의 정의를 할 때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를 하는 자라고 사실적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큰 차이죠. 여기는 추상적이죠. 그리고는 과학기술 전체를 기술사 각 분야에서 커버하는 걸로 해놨어요. 그 중에 일부 건설도 한다 이 정도로. 근데 건축사법에서는요, 건축사를 설계하고 현장 공사 감리를 하는 자인데, 이 건축사를 아예 1급 건축사, 2급 건축사로 건축사법에 규정을 했어요. 우리 기술사법으로 보면 이게 기술사고 1급 건축사가 기술사고 2급 건축사가 기사죠. 근데 우리 기술사법에서는요, 기술사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높은 고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규정을 했다 이겁니다. 아이 세부적인 것을 읽을 필요 없고. 그리고는요, 기술사법이 없는 게 건축사법을 가만히 보면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해놨어요. 1급 건축사하고 2급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규정을 해놨어요. 건축사법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어떠한 것은 이제 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시절. 뭐 이런 숫자까지는 놔두고.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은 1급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즉, 건축사이어야만이 이것은 한다. 대단한 겁니다. 건축사법으로 건축사의 밥그릇을 완벽하게 철밥통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2급 건축사가 실습을 해가지고 기어이 1급 건축사가 돼야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초급 기술자도 일을 하게끔 해주면서 노력의 대가를 보여주는 상생의 틀을 건축사법은 처음부터 갖춰놨어요. 기술사법에서는요, 기사를 아예 언급도 안 했죠. 오로지 기술사의 추상적. 그래서 이거 밑에 것은요,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이런 법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기술사법에서 기술사의 업무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였을 뿐, 특히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업무, 즉 설계나 공사 감리에 관하여 기술사의 법적인 책임과 의무, 책무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어요. 저는 이걸 아쉽게 보는 거죠. 해석해 보자고. 반면 건축사법에서는요, 건축사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실무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놓고 1급 건축사가 2급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딱 나누어 가지고 큰 것은 1급 건축사가 하니까 2급 건축사들은 너희들 빨리 노력해서 나한테 쫓아와 라는 상생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세부적으로 열거주의로 나갔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거 다 이제 커지는 거죠. 이게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제가 기술사법에서 기술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기술사법이 기술사들의 책무를 더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욕심. 그 얘기는 우리 한국 기술사회가 할 일이 더 많다. 제가 자꾸 우리 국토부만 편드는 것 같다고 또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실제 국토부 법을 한번 봐요. 국토부가 맨 처음 기술사 자격을 인정해 줬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건설업법 시절이라니까. 건설업법 76년이라고. 기술사법이 63년에 제정이 됐으니까 1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건설업법에서는요, 기술사를 받아줬죠. 법에서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려면 건설 기술자 1명 이상 배치해야 된다. 이제 자격자가 필요하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국회 법을 통과시켜 놓고 시행령에다가 구체적으로 넣는 거죠.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라는 자는 우리 분야별로, 이건 국토부가 나눴어요. 토목, 건축, 기계, 국토개발.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SOC 부분이죠. 이런 분야에서 이런 몇 개의 종목에 해당되는 기술자를 말한다 해놓고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라 함은 공사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현장은 기술사가 꼭 해야 되고 5천만 원 이상은 기사 1급이 해야 된다 라면서 기사하고 기술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건축사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76년에 국토부는 건설업법에 기술사 기사를 건축사법의 건축사 1급, 건축사 2급하고 딱 맞춰놨어요. 이게 국토부의 건설산업의 육성 기본 틀이에요. 자꾸 국토부 정책에 우리 기술사 우대 안 해준다고 반대만 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역사적 법률 사실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또 15분 쉬었다 하죠.